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대한민국 보수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더 보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쿠준혜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지금 홍대에서 김포 한강 신도시로 가는 G6000번 차량번호 1685 버스에서 뉴스 정면 승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님 멋져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제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시는데 좋은 라디오로 들려드려야 되니까. 이준석 택시 기사분도 듣고 있는 뉴스 정면 승부. 예. 안녕하십니까. 버스 기사님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시고 있죠, 택시는? 예, 이달 말까지 합니다, 우선. 네. 그 중간 정산 받으셨다고? 예. 그러니까 월급으로 받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한 110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제가 입금, 그러니까 산학금 채우고 남는 거는 제 겁니다. 그럼 매일매일 산학금 채우고 남는 돈 플러스 월급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체계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뭐 LPG 보조금 이런 게 따로 나오긴 합니다만은, 뭐 대충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 월급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기사분들은 찬성합니까? 그게요.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제랑 비슷한 거라 가지고 예. 250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250으로 끄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게 사실 최저임금이 되는 거죠. 예. 택시업계에서. 그러면은 지금도 뭐 250보다 많이 버는 분도 있고 그렇겠죠. 적게 버는 분도 있는데 예. 많이 버시는 분들은 싫어하겠죠. 그 적게 버시는 분은 좋아하겠죠. 그럼 많이 버시는 분들이 이탈하면은 적게 버시는 분만 남겠죠. 그럼 시스템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뭐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가지고 그 월급제라는 것도 설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논의할 부분인데 그 저번에 우리가 이 100% 월급제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댓글창이 많은 분들이 네. 그러면 택시 기사들 네. 그 점심때나 저녁때 어디 가서 쉬고 운행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오는 게 지금 이제 다른 이제 타다라는 사설업체에서 하는 것처럼 뭐 강제 배차라든지 이런 것들과 조화를 해야지만이 이게 시스템적으로 가능하지. 그냥 단순히 버스처럼 월급제 한다?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 사실 버스는 이제 준공영제 하면서 버스 기사분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됐고 그래서 사실 이동현 작가가 좋아하는 MB 예, 정책 중에 성공한 것 중 일부로 이제 평가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꼭 그렇게 택시가 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예. 근데 버스하고 택시 다른 게 버스는 노선이 있잖아요. 예. 소위 말하면 월급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이제 작업 공정이 일정하게 어느 어떤 틀이 있어야 돼요. 근데 택시는 이게 묘하게 틀이 없어요. 아까 우리 또 이동영 작가 얘기했듯이 그냥 월급제 되면은 중간에 소위 말하는 근태에 대한 어떤 관리가 안 되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근데 이제 기사님들이 이걸 들으면서 또 이제 오해하실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게 26일 만근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고 기사님들 따라서 근무 형태가 다 다르니까 사실 200이니 250이니 하는 것도 고정적인 액수가 될 수는 예. 없죠. 예. 우리 뭐 기사분들 우리 방송 많이 들으시니까 의견 주시면은 저희가 중간중간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자, 저희가 2부에서 KT 채용비리 의혹을 짚어봤는데 김성태 의원 이어서 황교안 대표 정가변 의원 아들도 거론되는 실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좀 곤혹스럽겠습니다. 이게 뭐 곤혹스러워요? 정말 야 이게 요즘에 이렇게 더 느끼는 게 보수가 역시 지금 상당히 이제 이 소위 말하면 대망의 어떤 국면에 돌입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기억에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랬어요. 그때는 한국당의 MB 그다음에 박근혜 이 사람들을 계속 그 여권 인사들이 흠집내는데 상당히 혈안이 돼 있었거든요. 이미 이제 그분들은 자신들이 대안을 내놓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데 그런 희망이 없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현대 야당 야권의 어떤 주자들을 흠집낼 건가. 지금 벌써 이제 그러고 시작하고 있어요. 현재 야권들이 여권들이.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특별하게 오히려 저 거꾸로 야 드디어 우리 때가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컨대 한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 들어보니까 아들이 2012년 1월에 입사해가지고 2013년 1월에 법무팀으로 이동하는데 예. 한교안 대표는 2013년 3월에 법무장관이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변호사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KT에서 이 아들의 아버지가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될 거를 미리 예상하고 아들을 법무팀에 보냈나?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문제 없다. 예. 그래서 그러면 황교안 흠집 내기의 일종이다. 그렇죠. 예. 저는 근데 이제 황교안 그 대표에 대한 이런 그 아들 의혹 제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정권이라는 거는 그래도 이런 의혹을 제기할 때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없이 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선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이걸 보면 너무 허술해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은 먼저 대통령께서 뭐 최근에 이제 뭐 3대 사건에 대해 수사 지시하시고 또 거기다 또 추미애 전 대표가 갑자기 뜬금없이 황교안 대표를 조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저는 이것이 어떤 제대로 된 정보에 의해서 된 발언들인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아까 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야권이 이제 좀 상승세다 보니까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우선 던지고 보자 식으로 간 건지. 왜냐면 저도 지금까지 나온 의혹으로 봤을 땐 표면적으로는 황교안 대표 아들이 서울의 유명한 사립대 법대 출신이에요. 그럼 법대 출신이 뭐 진짜 스카이 대학 안에 있는 법대 출신이 KT 법무팀에 근무하는 것이 사실 본인 실력으로 가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만약에 의혹을 제기하려면은 민당 쪽에서 좀 더 체계적인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점상으로도 약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자유한국당에서 좀 적극 방어를 하겠지만은 여권도 의혹 제기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그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대통령에서 3대 사건 수사 지시한 게 아니라 조사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데, 법무부 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 다 수사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수사가 아니라 조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학의 사건이나 장자연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어요. 그 뒤에 있으니까요. 뒤에 따로 하기로 하고요. 그 황교안 대표 아들은 문제없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김성태 의원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 임원이 구속돼 버렸는데. 저는 그 임원이 구속됐다는 건 상당한 이제 법원도 판단하기에 상당한 혐의가 있다라 본 것이기 때문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본인이 이거 법적으로 다퉈야죠. 뭐 본인이 왜냐면 내년 총선도 있고 정치적 명운을 걸고 다퉈야 되는데 우선 어떤 이거는 사건에서 이제 뭐 사실 누구와 누구랑 결탁했는지가 이제 특정이 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두 가지 그런데 궤가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KT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서 그 황교안 대표 아들 문제가 없다라고 자유한국당에서 입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KT 청문회에서 이 문제는 다루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 아니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 다뤄야지. 제가 그러면은 이런 얘기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대판해 보세요. 대통령 아드님 입사 문제. 이것도 지금 해명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따님 동남아 가신 문제. 이것도 지금 사실은 국민들 의혹사항인데 아무 얘기도 없어요. 등등등.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게 아니고 다 합시다 그럼 한꺼번에. KT 청문회가 예정돼 있으니까. 뭘 KT만 해. 아니 KT 청문회 합의해서 하기로 예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근데 하여튼 KT,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사실 민영화되긴 했지만은 지금까지 정권에 그러니까 전 정권 포함해서 정권의 영향력 하에 있지 않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 보면은 그건 뭐 국민들이 다 아실 거예요. 다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인승 경우에는 유력 정치의 눈치를 봤을 개연성이 좀 있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명백히 의혹을 밝혀야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저는 이번에 청문회에서 꼭 다뤄야죠 보면은.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그 김성태 의원 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떻게 수사 또는 어떤 이런 조사를 할 단초가 좀 있는데. 황교안 대표 건은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그 역치를 넘지는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다시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그 김학의 뭐 장자연 사건 이런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대통령이 버닝썬까지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또 경제 문제, 민생 문제, 또 핵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제자리 걸음이니까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사정 정국을 구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도 안 돼요. 그런 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버닝썬 관련해서는 지금 그 중요한 권력 고리가 오히려 그 현 정부에서 상당한 힘을 썼던 분, 그 경찰대 7기 그분이 일정하게 그 권력의 고리 역할을 했다는 것이 드러난 마당이고. 경찰 유착.
그죠? 예. 그러니까 거의 그 전에 무슨 강신명 씨 얘기해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경찰청장 했으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의 권력과 무슨 관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한 일주일 전까지 제기되는데 요즘은 쑥 들어갔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 계속 파세요. 별 문제 안 돼요. 그리고 네. 그다음에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김학의 사건 당시에 수사했던 수사관들 다시 불러서 소환해서 하면 돼요. 네. 그 당시에 무슨 과연 솔직히 얘기했던 우리가 얘기하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런 거 다 누구를 발탁하고 또 누구는 그냥 보호해주고 이럴 수 있었나. 이거와 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면 김학의 씨하고 황교안 대표하고는 서로 도울 수 있는 사이가 아닌 게 둘 다 경기고등학교 나왔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후배예요. 1년 후배인데 김학의 씨는 당시에 공부 잘해서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어. 근데 황교안 씨는 재수해서 성균관대 들어갔어. 그러니까 둘이 한 사람은 서울대 법대 7학번 한 사람은 성균관대 77학번인데 고 씨는 김학의 씨가 늦게 됐어요. 그 대학 들어서 공부 안 했나 봐. 그러면은 이 정도 관계면요. 사실은요. 황교안 씨가 김학의 씨 챙기기 어려워요. 예. 자기보다 늦게 고시에 대한 선배 챙긴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봐줬다는 얘기도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당시에 수사했던 사람들 다시 1차, 2차 수사했던 사람들 다시 해라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차관 인사는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땐 둘 다 엘리트 검사 출신이니까 뭔가 연관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또 볼 수 있거든요. 각상도는 어때요? 당시 민정수석이었는데. 일단 저 관심 없고요. 안 친한가 보지요? 아니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정의를 실현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그러니까 정의구현. 제 생각엔 이래. 그러니까 장자연 사건도 포함해서 장자연 사건도 우리 제2모 일부의 박모 사장 다시 불러서 조사해요. 그거 왜 문제야? 그건 저는 이제 이런 생각되는데 그러면 돼요. 그걸 왜 대통령이 그야말로 정말로 소 잡는 칼로 왜 닭 잡으려고 그러시는지 그 총리 정도가 이런 소위 말하면 생활적폐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끝까지 뿌리 뽑읍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통령께서 무슨 명운을 걸고 해라.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는 조금 이러실 만한 여유가 없으신데. 저는 근데 어쨌든 이 사정정국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지만 야당에서 사정정국이 형성되게 되면은 꼭 여권이 득을 보는 건 아닙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박근혜 정부에서 과거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좀 정권이 위기에 몰리니까 이완구 국무총리를 임명하면서 이 부패와의 전쟁을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때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지면서 물론 이완구 그 당시 총리는 결국 무죄를 받았지만은 그때 이완구 총리가 가장 먼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어요. 이런 것처럼 이번에도 윤총경이라는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경찰총장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무슨 강신명 전 총장도 청장도 이제 지목하고 김진태 검찰총장도 지목하고 이런 식으로 막 전 정부 인사들이 겨누다가 최근에 노무현 정부와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다고 알려진 윤모 총경 인재에 거론되는 것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던 게 이것이 만약에 청와대 측에서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진짜 움직이는 것이라면 여권에 득이 될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 우선 분위기가 좀 싸하니까 어떻게든 막고보자라는 식으로 던지는 거라면은 박근혜 정부 때처럼 오히려 여권이 이거에 물릴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준석 의원은 사정정국의 시작이라고 보세요? 저는 사정정국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국민의 관심사는 어쨌든 버닝썬과 아니면 장자연 사건 이런 쪽으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정치 그 자체, 정책이나 정치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은 좀 멀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요. 전 사정정국보다는 약간 민심 환기? 관심 한기 정도? 저는 이 정도 영역을 넘기 없는 소재들이에요, 이게. 다른 얘기 봅시다. 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의 선거제 개혁안 확정이 됐는데 지금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에서는 조금 반대하는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함께 패스트트랙 올리는 것은 안 된다. 이준석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말 한 것 같은데. 저는 연동 비례대표제 자체는 우리 당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는 과정 중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불만이 있어도 크게 지적을 안 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반대로 패스트트랙 자체는 뭐냐면은 결국엔 합의가 안 되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거 2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 뭐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하자는 건데, 예. 저는 그게 바터제거든요. 예. 물물교환식의 바터제인데, 자,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바터를 한다가 논리인데, 예. 그렇다면 자, 그러면 이 바터 안에서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것은 한번 들어볼 생각을 했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선거법 개정이라는 게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이름이 패스트트랙이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1년 동안 묻어놓고 나중에 결과를 보자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빠르게 또 선거법 문제 해결되려면 자유한국당 결국은 협상의 틀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차 의원님이 뭐 지도부는 아니지만 한번 제가 제안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 바터로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최근에 그토록 원하는 손혜원 청문회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국정조사 건들,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국회 내 절차들을 제안이라도 해봤는지 그러면은 이 바터를 이제 그 민주당과 야3당이 주고받기 전에 저는 이 절차가 있었는데도 그걸 거부했다 그러면 저는 패스트트랙이 아니, 약간 좀 더 명분이 있었을 것이다. 끊임없이 자유한국당의 독자안을 갖고 와라 그랬는데 계속 안 갖고 왔잖아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안에 사인까지 했는데. 저도 그건 욕한다니까요. 이게 학생한테 숙제해오라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 출제 의도와 전혀 다른 거를 이제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정신은 전 뭐라고 봤냐면요.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각자의 방법을 고민해서 숙제 갖고 오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예전에 장제원 의원님이 개인 의견으로 뭐 예를 들어 도농복합 선거구제 이런 걸 얘기하실 때 저는 그거 자체는 나쁘지 않게 봤던 게 어쨌든 불비례성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안은 270석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비례를 없애버리자 이거는 불비례성을 줄이자는 취지로 각자 연구해보자라는 합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 자유한국당 그 태도도 비판하겠지만은 알겠습니다. 그 전에 이 바터제 패스트트랙 가기 전에 그러면 이걸 문제가 있다. 합의에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과연 각 당 원내 지도부가 했느냐는 약간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이준석 최고 제가 여기서 반대하는 것 뭐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이준석 최고를 제외한 이준석 최고는 아닌 것 같고 그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궁극적으로는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결국은 명분을 쌓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안에 심하게 반대하면 나중에 돌아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명분 쌓아서 돌아가려고 반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탈당하는 인물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당 안에서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바른미래당은 항상 이제 뭐 일만 터지면 탈당한다, 뭐 당 깨진다 이게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마다 이제 저는 방송을 계속 나와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거의 전수조사에 가깝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름이 특정되진 않는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기 때문에 구체화되지 않을 걸 보고요. 그거는. 다만 이제 이번에 당론을 정하는 과정이 있어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게 없이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당내에서 좀 분란이 있는 것인데 이제는 뭐 저는 해탈했습니다. 저는 약간. 그럼 뭐 자유한국당을 돌아가기 위해서 명분 쌓기다 이런 건 아닌 거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명분이 되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패스트트랙 자체를 명분 삼기에는 명분이 좀 약하고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내세운 논리가 이렇게 하면은 뭐 민주당과 정의당 의석만 늘려주는 꼴이기 때문에 뭐 보수 진영 전체로 봐서 배신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그렇게 득보는 건 많지가 않아요. 그거는.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것이냐 바른미래당은 결정하라. 이게 이제 얘기하시는데 이런 생각해요. 제가 볼 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철저하게 정의당한테 유리한 거예요. 정의당은 아주 특징이 지역구에는 정말로 후보가 없다시피 할 정도예요. 왜? 그분들은 상당히 이념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구에 뿌리내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전국적인 수준의 어떤 명망성, 당의 이름, 이런 걸로 이제 당 투표가 많기 때문에 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지역구를 빼고 남은 어떤 당의 득표를 채우는 비례대표에 가장 이득을 볼 건데 나머지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이나 민주당은 거의 똑같을 거고 민평당이나 바른미래당은 현재의 추세를 놓고 볼 때 제가 볼 때는 뭐 이 제도가 어떤 비례대표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현재의 추세로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이제 유권자들이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중대선거구제면 좀 달라요. 근데 이게 이제 어차피 비례대표 정당 투표도 하나
지역구 투표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마 바른미래당은 유불리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거예요. 한국당은 그런 측면에서 불리한데 이 얘기를 설명을 하면은 국민들이 복잡하니까 한국당은 저희는 비례대표 늘리는 거 반대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은 분명하잖아. 아이 국회의원 이거 저거 맨날 쌈질만 하는데 왜 그거 늘리려고 그래? 한국당은 비례대표 늘리는 거 반대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그냥 굳이 분석해드리면요. 저 차명진 의원님 계시는 부천 소사 지역구나 제가 있는 노원병 지역구나 원래 보수가 당선되기 힘든 곳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선거구제, 소선거구제를 유지했을 때 수도권에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이든지 간에 바른미래당 후보든지 간에 당 지지율이 30% 미만이면은 자력 당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합니다. 지금까지 그 19대 총선 같은 경우에 그 당시 새누리당이 제가 그때 비대위원 하고서 기억나는데 38% 지지율을 가지고 선거에 돌입했어요. 그랬는데도 1대1 구도하에서 수선거구제에서 수도권 거의 몰패했거든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 과거엔 연동형의 약간 호의적인 취지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 원래 18대 때 이병석 의원이 먼저 새누리당 쪽에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러다가 지금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유는 최근에 지지율 보고 나서 이제 보니까 1대1로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것인데 굳이 따지자면 한 6개월쯤 있다가 지지율이 30%대 정체되고 있다라는 생각 들면요. 당장 수도권에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부터 마음 고쳐먹을 사람 꽤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패스트트랙을 올리자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 내 의원들도 입장이 유동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선 올려놓고 보자. 이런 취지인데. 올려놓고 자유한국당은 그때 가서 얘기하자. 저는 그러니까 그거 취지는 알겠고 전략도 알겠는데 그래도 저는 동의를 못 하겠는 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럼 숙성시켜서 지금 패스트트랙 안 올려도 그럼 그때 가면 자연스럽게 여론이 그러면은 그쪽 수도권 의원들도 동의하자는 쪽으로 갈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의견을 모으는 게 낫지. 패스트트랙 올리는 순간부터 저는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모든 일에 좀 땡깡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은 반기를 들어도 사실 할 말이 없다 이런 상황이 들 정도로 여야 경색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상임위에서 이렇게 패스트트랙을 하더라도 이제 일단은 상임위에서는 패스트트랙을 할 수 있는 정적수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본회의에서는 안 되는데. 그러더라도 이제 본회의에서는 투표를 해야 되는데 본회의에서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여당도 그렇고 다 자기 의석이 줄어드는 사람들이 실제로 생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문제 너무 중요하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조금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